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어제 온라인에서 상당히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부가세 때문인데, 자, 승윤님,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걷겠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정부가 이걸 걷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은 굉장히 반려견을 뭐 이렇게 잘 돌보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가는데 중간에 또 몇몇 분들은 반려견이 아프다든가 이러면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유기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반려견들이 혹시나 버려진 반려견을 지자체에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과연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앵커님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앵커님이나 저나 똑같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안 키우는 사람이 과연 그걸 내게 하는 게 맞겠느냐. 적어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유기견이 그러니까 반려견이 버려졌을 때 그거를 지자체가 케어하고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오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그것이 소유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과연 이게 분담금, 보유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 인터넷에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세보다는 양육세 뭐로 바꿔야 된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뭐 내 재산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결국 취지는 동물 복지와 관련된 얘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명목이든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러면 동물들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반려동물 키우면 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세금도 것처럼 내야 되나? 세금까지 내야 되냐. 유기동물을 더 양산하는 거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을 뭐 키우는데 이 양육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반려견이나 반려미호 같은 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플 때 병원비 같은데 보험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 때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동물 보험 의료보험 공약을 내걸기로 했었어요. 그런 공약이 있었을 정도로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고 하느냐. 게다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얻는 게 있을 때 내는 건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뭐가 이익을 보는 게 뭐가 있다고 이 세금을 걷겠다고 하느냐라는 반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 얘기하셨는데 온라인상에서 또 찬성하는 의견들도 또 많이 나왔거든. 반대 의견에 또 반박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좀 있나요? 사실 뭐 이걸 만들어갈 때 분명히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세금의 어떤 강제적 부과보다는 그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기금 같은 걸 조금 더 충당하는 방법이 나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키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반려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유세를 뭐 예를 들어 뭐 양육세를 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키우는지 누가 키우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저희 이제 강아지도 저희 반려견도 등록을 해가 있는데요. 등록이 중요하겠군요. 예, 등록을 해서 등록했는 사람들이 좀 사실 그렇거든요. 전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저희 집 반려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대상이라면 그 반려견을 저한테 주는 기쁨만큼 또 그 반려견이 혹시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버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키울 수 있는 제도의 의미에서의 세금의 어떤 부담이라면 등록을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 거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 달에 10,000원 정도. 1년에 그렇게 1년에 하는 15만 건가요? 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반려견을 위해서 한 10,000원 정도라는 어떤 부담을 가지는 것을 조금 전향적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뭐 고양이까지 한 열 몇 마리씩 키우시는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반려동물이 그만큼 많아졌고 또 유기 동물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사회가 이런 반려동물들에서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론화가 필요해진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요즘 뭐 집 주변 산책을 나가면요.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을 안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평일이나 뭐 그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라도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게 불과 한 10년 전에 2010년에
한 17%였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해 통계를 보면 26%.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네, 내 집당 한 가구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고령화라든가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또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그냥 약간 일종의 유행 내지는 바람처럼 뭐 너도 나도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있는 그러다 것 보니까 같다. 유기동물들이 늘어나는 그렇죠. 것도 그래서 아니고요. 유기동물 숫자만 해도 무려 12만 마리가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12만 마리면 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기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숫자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제도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 물론 좋아하고 필요하고 아껴서 식구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덜컥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김에 들였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부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또 정말 그 재물 다루듯이 버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내놓은 게 동물복지 종합계획 아닙니까? 지금 세금 말고 또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전제가 얼마만큼의 어떤 동물이 있는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등록하는데 뭐 등록 대상도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를 포함한 전체 동물로 뭐 늘린다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동물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도 유기동물을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액수를 좀 많이 늘리고 네. 또 동물 학대 부분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보유세라는 표현 나온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이 반려동물들을 제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물권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제 형사처벌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재물손괴보다 동물학대가 더 낫다. 그래서 최소한 재물손괴 정도는 처벌이 맞춰주자. 낫다. 그래서 3년 이하 정도로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 골고루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제화의 과정이 또 남아 있겠군요. 네.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 기본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키울 보여주기 때는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좀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분명히 강아지도 넓거든요. 네. 강아지가 저희들보다 7살 정도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1년 키우면 7살, 2년 키우면 14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플 때에도 나에게 기쁨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 만큼 이 강아지를 끝까지 좀 돌보는 그런 교육이 진행돼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버렸을 때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그리고 동물을 학대했을 때 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 안에도 법안 안에도 입양할 때 교육 받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의무화하는 부분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같이,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고 재판이 있었는데 딸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돼 왔고 뭐 기사들도 계속 나왔는데 재판부는 지금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건가요? 먼저 무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태 의원의 딸의 부정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죄가 남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잘못되었고 된 거예요. 인정됐고 업무방해가 분명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났는 것은 사실 이석채 KT 회장이 이제 그 당시 환노위의 정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정인으로 안 나가게 된 그 원인과 네. 그다음에 딸에 대한 특혜가 대가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로 주고받았다라는 점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 서 회장의 진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유엘 사장이요? 사장요. 네. 예. 네. 그 사장이 2011년에 이제 김성태 이제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채 회장이 만났다 이렇게 3인 회동. 예, 3인 회동인데 그 진술이 이제 좀 무너졌는 거예요. 그게 왔다 사실 갔다 예, 왔다 갔다 했고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이야기했고 2009년에 나오는 그 전표가 증거로 카드. 채택이 네, 신용카드. 카드가 네.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게 민사와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이루어졌을 때 판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의 입장에서는 다소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점은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확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뇌물이냐 아니냐 이 성격을 따진 것이 아니고 뇌물을 건넸다는 뭐 대가를 건넸다는 게 입증이 안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어떤 과정을 이걸 뭐 뇌물로 드립니다 내지는 이걸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건 뭐 뇌물이고 대가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간접적인 정황들로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서유열 전 KT 사장이었는데 그 사장의 거의 이제 재판 마무리에 이제 김성태 의원 쪽에서 그 서유열 사장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언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같이 만나서 뭐 식사자를 함께 했던 거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면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문제는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 다른 부정채용이 왔는데 네. 왜 부정채용을 했는지는 법적으로는 밝혀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이 제공한 것은 증인 채택을 안 해준 거고 그 대상은 이석채 전 회장인데 딸을 부정 채용한 당사자는 서유열 전 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석채 전 회장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지시를 한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본인은 부인했고 네. 서유열 사장 같은 경우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걸 검찰이 본인이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유열 사장은 증언을 했지만 말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뭐 뇌물죄는 국가적 법이지만 그 인사 채용의 문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의 문제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뭐 없다고 할지라도 이 네. 부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진짜 엄혹하게 판단하시고 진짜 진지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죄 선고 이후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실체적 진실이 일제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자,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채용은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은 어쨌든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으로 인한 나의 피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증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더 추가 수사를 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글쎄 이제 항소는 아마 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최근에 항소심의 어떤 그 지금 방향은 기본적인 방향은 새로운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바꾸지 않겠다는 게 원칙적인 그런 방향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좀 정치적이었던 보복 부분을 강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청년들이 가져볼 그 시각이라는 거 그 딸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그건 KT 내부의 사정이지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 나는 모르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만은 정말 송구스럽다. 이 말씀이 꼭 하나 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에도 보면 김성태 의원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정 채용 부분을. 그런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총선에 임해야 되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가지 않는다면 과연 청년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았지만 공천을 받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